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흥선대원군이요 1863년에 집권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권력을 잡는데 이 10년 동안 왕권을 강화시키죠. 안동 김씨 작살냈죠. 능력위주의 인사정책 시행해서 과거 제도를 부활시켰죠. 비변사 폐지하고 의정부와 삼군부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경복궁을 중건했고 대전 회통과 육전 조례 등의 법정까지 만들어냅니다. 이게 왕권 강화책이고 민생안정책 3정의 문란을 시정하고 서원을 철폐합니다. 근데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 중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펴므로 인해서 큰 사건들이 많았죠. 66년에 병인 박해와 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 양요, 오펠트 도굴 사건이 68년이고 71년에 신미양요가 되겠습니다. 이 10년 동안 대원군 집권기인데 대원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왕의 아빠로서 지금 권력을 잡은 거 아닙니까? 왕 고종이 12살 이 명복이 어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건데 뭐 왕도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고종이 15살 무렵에 대원군이 며느리를 맞아들이는데 중전 마마를 임명해야 되는 거죠. 중전을 세자빈도 아니야. 중전이야. 그런데 대원군 입장에서 이 세도 정치기에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가 왕실의 외척으로 바로 했잖아요. 외척이라는 게 외가 쪽 친척이란 말이야. 왕 입장에서 외가면 바로 중전마마 집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원군은 좀 한미한 집안의 착한 여자를 찾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며느리감으로서 자신에게 순종할 여자를 찾았는데 그게 쉽게 찾아지냐고. 찾다가 안 되니까 어디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냐면 자기 처갓집에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원군 아버지가 남영군이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남영군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여흥 민씨 집안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대원군의 원래 외갓집이야 민씨가. 근데 대원군은 누구랑 또 결혼해요? 아니 여흥 민씨 집안의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그리고 자기 아들 고종을 누구랑 결혼시켜요? 바로 이 여흥 민씨 자기 처갓집에 처남이 민태호, 민승호, 민겸호인데 이모굴란 때 민겸호 이야기 하겠죠? 그 민성호가 민치록의 딸, 외동딸 집에 양자로 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대원군 부인 입장에서 내 동생이 양자로 가 있는 집에 외동딸이 착하더라. 그러면 자, 민치록의 딸인데 역시 여흥 민씨인데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일반적으로 조실부모였다, 고아였다는 설명도 있습니다만 아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셨다. 근데 엄마에 대한 다른 기록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외동딸이었다. 그러니까 대원군 입장에서는 우리 처갓집이네. 근데 아빠가 없네. 오래비들도 없네. 그러니까 얘가 며느리 돼도 외척으로서 말이야. 여기저기 막 권력을 갖고자 하는 놈들이 별로 안 나오겠네. 기껏 해봐야 은남매라고 해봐야 내 처남 민승호네. 믿을만하네. 그래서 바로 16살짜리 민자영을 며느리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종도 누구랑 결혼하냐면 여흥민 씨랑 결혼하고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고종 아들이 순종이죠. 민비가 자기 민씨 집안의 권력을 장악하려고 역시 며느리를 여흥 민씨 집안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결과론적으로. 어마어마한 근친혼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전학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실제로 민비가 애를 낳아도 2명이나 먼저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순종 약간 좀 부족함이 있으셨죠. 뭐 고종은 뭐 안 그래. 그리고 자식들을 많이 생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바로 이 문제이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16살짜리 민자영을 데리고 왔는데 민자영, 물론 민자영이다, 민아영이다, 아명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민자영은 신데렐라 스토리를 쓴 거야. 막말로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그냥 외동딸이었는데 갑자기 중전마마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전마마가 됐으면 나름대로 남편에게 사랑도 받고 싶고 그거는 원래 모든 중전들이 갖고자 하는 욕망이고 남편이었던 왕이 말이야 여기 후궁들과 사랑에 빠지면 시기 질투하는 건 당연 뭐 그렇지 않은 왕비라고 해봐야 뭐 2년 왕후 정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종이 민비랑 결혼을 해놓고 실제로 고종이 사랑했던 여자는 누구야? 이 상궁과 사랑에 빠집니다. 사람 이름이 상궁이 아니겠잖아. 자신의 유모와 사랑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미쳐버려. 실제로 어떤 기록까지 있냐면 민비가 잠깐만 여기서 잠깐 또 옆으로 민비라고 하지 마세요. 명성황후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는 부르는 사람 마음인데요.
그 당시에 일제가 명성황후를 비하해서 민비라고 불렀다. 자, 여러분, 조선시대에 뭐 의인왕후 아니면 뭐 문정왕후, 서헌왕후 이런 왕후들은 죽고 난 다음에 시호로 그렇게 이렇게 불러드리자라고 추존된 이름들이죠. 그럼 당시에 왕비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중전께서는 아니면 무슨 비가 성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민비라고 부르는 게 절대로 폄하하고 조선의 왕비를 비하해서 부르는 표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흥선대원군과 짝짝꿍해가지고 흥선대원군의 아들 적자 중에 둘째 아들 이명복을 왕으로 만든 데 큰 힘을 줬던 조대비라고 우리가 부르잖아. 조씨의 성을 붙여서 대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민비라고 부르는 게 크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민비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시호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럼 일반적으로 조선의 왕비들은 무슨 시호를 받나요? 무슨 왕후 그래야 돼. 그런데 민비가 몇 년에 죽냐면 1895년에 죽어요. 앞으로 다 이야기해 나가겠죠? 그런데 고종이 황제가 돼가지고 1897년에 장례식을 다시 한번 치르는데 그때 황후로 추존이 됩니다. 그래서 명성황후예요. 아, 좋아요. 그럼 명성황후라고 불러도 실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민비는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최악의 나쁜 여자입니다. 그래도 명성황후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니, 당시 왕은 나라 왕인데 마누라만 황후일 수 있어? 하나 더. 민비가 잘못됐고 명성황후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께 고종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고종은 진짜 1897년에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황제가 됐잖아. 연호가 광무야. 그럼 고종은 광무제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 말이 틀려? 고종을 광무제라고 하십니까? 아니, 황제였던 사람은 고종하고 왕으로 부르면서 우리 역사에서 나쁜 짓거리라는 거 어마어마하게 해놨던 이 여자가 죽고 난 다음에 황후 시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황후라고 꼭 불러야 되냐고. 그래도 명성황후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함께 광무제라고 하자고요. 다만 이 시기에 지금 조선은 황제 국가가 아닙니다. 1897년 이전이니까. 그래서 왕이 고종인데 어떻게 황후 하는 것도 코미디예요. 그래서 저는 민비라고 부릅니다. 댓글 또 많이 달리시겠네. 자, 옆으로 또 갔어요. 그래서 이 민비가 미치는 거지. 첫날 밤부터 소박을 맞았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이상궁과 사랑을 했는데 이상궁이 아들을 낳아버려. 민비와 고종 사이의 아들이 아닌 이 아들이 완화군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완화군이 태어나니까 흥선대원군이 완화군을 그렇게 귀여워했다고 하고 고종 역시 자신과 사랑했던 사이에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대원군이 실은 중전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완화군을 세자로 앉히려고 했다. 그러면서 민비와 사이가 틀어졌다라는 설도 있지만 아무려면 대원군이 그렇게 개념 없었을까? 며느리가 이렇게 젊은데 왕비가 이렇게 젊은데 그런데 이제 대원군이 뭐 아들 건강을 생각해서 잠자리까지 막 이렇게 약간 좀 날짜에 관여하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원군의 실수는 뭐냐면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한 민비가 중전이 됐으면 아니 막말로 중전으로 만들어준 게 대원군이잖아요. 그럼 대원군이 시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줬더라면 민비가 진심으로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을 수도 있는데 문안이사 조금 늦게 오면 이놈이 아부이 없이 잘 막 이런 식으로 막 말도 하고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비 입장에서는 남편의 사랑도 못 받아, 시아버지 사랑도 못 받아, 주변 관료들도 약간 좀 무시하는 것 같아. 궁궐에 있는 막 무술이나 궁인들 역시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방에 틀에 박혀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책을 많이 읽었냐면 중국 역사서 이런 걸 굉장히 즐겨 읽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민비도 자식을 낳아요? 자식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유산됐던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던가 막 그렇고요. 두 번째 아들이 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낳은 게 복이죠. 중전 입장에선. 얼마나 소중해. 그래서 기록에 입각하면 여러분 실제로 조선에 중전 마마들이 자식을 낳아도 직접 데리고 자고 똥기저귀 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조선이란 나라 진짜 이게 또 이제 그 한의학의 비참함인데 실제로 중전 마마가 아파도요 가서 진맥을 못해요. 아, 진짜입니다. 막 실 감아가지고 실의 진동을 통해서 진맥을 재기도 하고 막 그런 걸 어디서 들으셨는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당시 기록들을 보면 중전 마마가 아프다 아니면 뭐 세자빈이 아프다 어떤 후궁이 아프다라고 하면 의관이 앞에 있고 어떤 무술이가 들어가서 아니면 궁녀가 들어가서 중전마마께서 이렇게 숨을 이렇게 쉬고 계십니다. 얼굴색이 이러하십니다. 말을 듣고 가서 회의하고 약을 타는 그런 수준이란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왕들의 화장실 문화 영화 광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왕이 자기 뒤처리도 하지 않아요. 큰일 보고 난 다음에 여기서 또 왕의 화장실 문화 갈까요? 광해를 보면 매와 틀이 앉아서 요강으로 나오더라고.
근데 실제로 왕이 허리가 안 좋은 경우는요, 의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의자 밑에 은쟁반을 둡니다. 왕의 똥이 떨어지는. 근데 은쟁반인데, 설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또 똥이 소복소복 잘 쌓이도록 결을 탈고 가고 나면 노란 결 나오잖아요. 그 결을 쌓아요. 똥이 수북수북 떨어지죠. 맞죠? 그리고 그 겨가 냄새까지 먹어줍니다. 왕은 볼 다 보면 엉덩이만 들어서 무수리한테 갖다 맡긴단 말이야. 그럼 무수리가 비단이나 이런 걸로 닦아주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무수리 한 명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왕이 싼 똥그릇 쟁반을 받아가지고 의관에게 전해주면 의관이 그거 받아가지고 내이원으로 가가지고 냄새도 맡아보고 맛도 보고 어제 우리 왕께서 뭘 드셨구나. 그게 왕이에요. 이야기가 또 옆으로 갔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왕비가 직접 그래서 실은 조선란 나라는요 그 왕자들을요 거의 대부분 그 사가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세자들은 보통 궁궐 안에 있지만 나머지 왕자들은 밖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 밑에서 자라지 않고 사가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자들 역시 다 유모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모와 많이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유모를 친어머니보다 더 정을 갖고 대하는 왕들이 상당히 많았답니다. 그런데 누구는 민비는 외로운 엄마였잖아. 가족이 없잖아.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두 번째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을요. 궁녀들을 다 물립니다. 내가 데리고 자겠다. 내가 직접 기저귀 갈겠다. 근데 하루 이틀 지났는데 3일째 되는 날 민비가 거기 누구 없느냐? 이리 오거라. 그러니까 무술이들하고 궁녀들이 중전마마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민비가 내 아이가. 아니 대군마마 원자죠 원자. 원자마마 잘 놀고 계신데 왜 그러십니까? 내 아이가. 항문이 없구나. 아니 2, 3일 동안 소변은 보는데 얘가 대변을 보지 않으니까 민비가 이상하다. 얘가 왜 똥을 누지 않지 하고 똥꼬를 까봤는데 항문이 막혀 나온 거야. 난리가 나죠. 그냥 보통 갓난 아이가 아니잖아. 훗날 나라 왕이 될 친구가 슬픈 이야기죠. 항문이 없이 나온 거야. 그런데 당시 서양 선교사 알렌 같은 친구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거 별거 아닙니다. 제가 구멍 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흥선대원군이 훗날 왕이 될 우리 원자의 그 민감한 곳에 날카로운 칼을 댄단 말이냐. 고이한 산삼을 내려보내거라. 생후 3일 되는 애한테 그것도 항문이 없는 애한테 산삼을 내려보내서 복통 걸려서 이 얘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민비는 대원군한테 자기 아이를 죽인 시아버지를 바라보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것도 야사이긴 합니다. 진짜 대원군이 아니다. 치료를 하자라고 했고 민비가 오히려 결정을 못하는 측면이 있었고 고종도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런 내용의 주장도 있습니다.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민비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들 둘을 날린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아들이 나왔을 때 어디부터 확인했겠습니까? 똥꼬부터 까봤겠죠. 이번에는 항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훗날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인데요.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만 순종이 약간 좀 부족하셨어요. 그러니까 잘하면서도 말도 좀 느리고 말 배우는 것도 좀 늦고 외모도 조금 그 이야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나중에 나라 빼앗길 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무병장수를 빌고 얘가 세자로서 그리고 훗날 왕이 될 수 있도록 명산 대천 찾아다니면서 쌀 금강산에 12,000봉의 쌀 투하하고 나라 제재를 탕진한 여자가 민비라고 나중에 민비 비판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15살에 이렇게 고종이 민비랑 결혼을 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하야하던 1873년이면 고종은 몇 살? 22살, 민비는 23살. 아니 왕의 아빠가 섭정으로 정치를 대신하는 것도 18 이전, 20 이전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칩시다. 22살까지 이건 너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비도 시아버지에게 모든 권력을 빼앗기고 궁궐에서 눈치 보고 사는 게 짜증날 거 아니야. 그래서 둘이 짝짝꿍 합니다. 실제로 고종은요 민비에게 뭐 정치적인 부분이나 외교적인 부분을 상당히 믿고 의지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민비와 고종이 누구를 불러들이냐면 최익현이라는 유생을 불러드립니다. 아이고 최익현 아주 당시 총망받는 유생이었습니다. 이 유생 최익현이 글을 하나 쓰는데 훗날 나중에 최익현 을사의병장 그리고 강화도 제약 때 외양일체를 주장했던 인물이기도 해요. 이 최익현이 흥선대원군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종친의 정치 참여를 금하소서. 이거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네 자식 다 컸다. 네가 언제까지 대원군이 돼서 섭정할래?
종친의 정치 참여 금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유생들은 대용군 그러면 난리 나잖아. 대용군이 71년에 호포법 실시하고 서원 철폐하고 원납정 강제 징수하고 양반들의 묘지림 벌목하고 당시 양반 유생들 입장에서는 대용군이 끔찍하거든요. 이것도 나쁜 거야,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유생 최익현에게 글을 쓰겠고 유생들의 지지를 받아서 대용군을 하야시키는데 대신 민비와 고종이 유생들에게 양반들에게 뭘 약속해 주신지 아십니까? 대용군이 실시했던 호포법을 폐지하겠다. 호포법이 뭔데요? 양반들도 군대 가거나 군대 가기 싫으면 군대 안 가는 대신 군포를 내라는 거 아닙니까? 조선 역사상 500년을 통틀어서 양반 집권층에게 군포를 거둔 유일무이한 인물이 흥선 대용군인데 그래서 대용군 10년 동안은 국가 재정이 확보가 됐었는데 자기 권력 잡는 과정에서 호포법 없애줄게 유생들아 날 지지해줘 그러면서 대용군 날려버리죠. 대용군이 날아가면서 이제 고종의 친정 체제가 수립됐다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계에서 하는 이야기죠. 와, 흥선대원군은요. 세도 정치기 외척의 발호가 무서워서 한미한 집안에 자기 처가 집안의 여흥 민씨를 받아들였는데 민씨의 오래비들, 은한매, 민겸호, 민승호, 그 다음 거기에 사돈의 팔촌까지 민씨 일족이 완전히 권력을 장악해버리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민씨척적 정권이라고 합니다. 흥선대원군은 하야하게 되는데 흥선대원군은 이제 여기서부터 대원군이 좀 꼴보기 싫은 짓거리를 많이 합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욕이 장난이 아닙니다. 대원군은. 그래서 나중에 이모군란 때 잠깐 재집권하기도 하고 갑오개혁 때 민비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늙어서 노망난 나이에도 그냥 권력을 잡고자 하는 욕망을 많이 보이는 과정에서 대원군과 민비가 끝없이 투쟁을 하면서 조선은 차라리 대원군만 있었더라면 그리고 대원군이 왕이었더라면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근데 대원군이었고 고종과 민비만 있었더라면 조선은 어차피 망할 나라가 됐다라는 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대원군이 이렇게 날아가고 고종의 친정체제가 수립되면서 대원군 집권기에도 통상 개화를 하자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대원군 무서워서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초기 통상 개화론자들이 대두하면서 이제 그 유명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개항을 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근대화의 물결에 함께 조선이라는 배를 띄우게 되는 겁니다. 개항 이야기부터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